땅을 열고 사자를 깨운 건 혹독한 겨울이었다. 동토의 땅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무명의 중국군 유해 437구. 그들은 누구였던가? 그들이 처음 한반도에 발을 디딘 건 1950년 10월. 이웃 한반도에서 벌어진 동족간 전쟁, 6.25 전쟁이 극에 치달을 때였다. 그리고 2014년 그들은 처음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우호적으로 차질 없이 유해 송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60여 년의 세월을 넘어 437구의 사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양국 국민 간의 그런 협력적인 분위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들의 귀향은 양국에게 어떤 의미일까? 공항은 엄숙했다. 60여 년 전 그들은 군인이었다. 그 군인들의 후손이 유해함을 받아들었다. 마침내 오송홍기가 함 하나하나에 덮이면서 귀향 준비를 마쳤다. 양국 교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다. 정상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이 항아리 문명을 일으키듯이 한국과 중국 양국이 합수하여 창출해낸 이번 역사의 물 한 방울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거대한 장강이 될 것입니다. (60여 년) 만의 귀향. 진작 보냈어야 했고 돌아갔어야 할 길이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의 결정적인 계기는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때 이루어졌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중국군 유해는 중국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류엔동 중국 부총리에게 중국군 유해 송환을 전격 제안했다. 20년의 성공적 한중 관계를 넘어 새로운 20년을 여는 신뢰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대환영으로 화답했다. 단순히 참전 군인의 유해 송환을 뛰어넘어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파주 북한군 중국군 묘지는 교전 중 사망한 적군의 유해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정에 의해 1996년에 조성됐다. 6.25 전쟁과 그 이후 발생한 무장 간첩의 유해, 중국군 유해가 매장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이곳의 묘는 남쪽을 보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북쪽을 향하고 있다. 망자들의 고향인 북쪽을 향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나는 개울에서도 아군, 인민군, 적군 이걸 많이 봤거든. 썰매 타다가 얼음판에서 해골에 있는 것도 보고 많이 봤어요. 그래 죽은 사람은 원수가 없거든. 그냥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준다는 건 우리나라가 참 훌륭한 나라다. 이게 잘하는 거다 이거지. 6.25 전쟁 중 전사한 유해를 찾아 전국의 사냐를 누비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이들은 유해 발굴부터 수습, 운구와 감식, 유해 가족 송환까지 도맡아 하는 군 기관이다. 이번에 송환된 중국군 유해 역시 같은 절차를 적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식되고 분류되었다. 실제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원래의 기본적인 임무는 국군 유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국군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적군 유해, 다시 말하면 중국군 유해나 북한군 유해나 적군으로 분류가 되면 8지구 보관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일단 임시로 안치를 시켜놓고 매년 2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에서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중국군, 북한군 묘지로 되어 있는 곳에 매장을 해 두었습니다. 6.25 당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우리와 중국 두 나라 병사들이 용서와 화해의 포옹을 했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은 60년 만이었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용사들은 백발의 노신사가 됐습니다. 젊었던 시절 그들은 국적도 이데올로기도 달랐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함께 이야기하는 친구로 다가와 있었다. 한중 양국이 항상 마음속에 상처처럼 가지고 있는 6.25 사변의 그 전쟁의 상처를 한번 넘어서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25 때 참전했던 중국군 노병들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우리 6.25 때 참전했던 한국군 용사들과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은 그것이 한중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호와 협력을 추진하는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하에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들은 이미 통하고 있었다. 같은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시대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 (64년) 전 그 전쟁 때 잠들었던 주검들을 깨운 건 12월 강추위 속에서였다. 유해 송환 목표 기한은 2014년 4월 초. 중국의 오래된 명절인 청명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청명절에 조상묘에 성묘하는 중국의 풍속의 송환 시기를 맞춘 것이다. 마침내 사자가 다시 세상과 마주한 순간, 산자는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 사자를 모셨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총 437구.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가졌으나 이들은 죽어 이름조차 받지 못했다. 이름을 버린 이들이 아닌 이름이 지워진 무명인 437구.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규모도 규모거니와 송환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녹록치 않다. 적군이지만 관리 방식은 국군 유해 관리와 똑같다. 규정에 따른 관리를 통해 최종 송환될 것이다. 계절상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습기도 많이 먹었고 해서 일단 건조하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하는 동안 일부 세척도 하면서 건조가 다 되고 나면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 유해와 그 여러 가지 기록이나 이 유해에 대한 정보에 대한 확인이 다 맞춰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각각 다 입관을 해서 최종 송환 준비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국 땅 전장의 포화 속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무명인들. 찾는 이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던 60여 년 세월. 다만 그들은 처참한 전쟁의 상처를 부러지고 구멍난 유해로서 증언하고 있었다. 64년 전의 일을 말이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이미 준비된 군사력과 일정에 따라 남침을 개시한다. 파죽지세. 미처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남한은 변변한 대응 한 번 못하고 파죽지세 북한군 앞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북한은 8월 15일 부산에서 통일 축하 기념 행사를 갖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고 미8군 워커 사령관은 죽음으로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전세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즈음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전황을 뒤집기 위한 극비작전을 준비한다. 9월 15일 새벽 서해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승부를 걸었고 마침내 전세는 역전됐다. 이제 남은 건 전쟁을 끝내는 일. 그즈음 국군과 유엔군은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마침내 국군 육사단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 통일이 눈앞에 와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과 국군의 눈을 피해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었다. 전쟁의 분위기가 불길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맞선 곳은 장진호. 장진에 올라가니까 영하 20도예요. 20도, 30도인데 아마 체감 온도는 4, 50도 됐을걸. 배고프고 의료 장비는 다 얼고 총도 얼었어. 애무한 총도 얼어가지고 이게 발사가 안 돼.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참전과 개마고원의 추위는 미군 지휘부를 당황케 했다. 조기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터에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전쟁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12개 사단으로 이루어진 중국군 구병단은 이내 남진했다. 전선은 다시 38도선 인근에서 고착됐다. 주로 야간에 이동해서 야간에 이제 공격을 하고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공격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우회 침투, 그 다음에 포위, 기습, 그것도 이제 야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공군이 계속 이제 몰아붙였던 거죠. 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열흘간의 백마고지 전투에서 17,000여 명. 6주에 걸친 공방전으로 이계연대 병력이 사상된 저경능선 전투. 중국군 12개 사단과 한국군 5개 사단이 금성 돌출부를 놓고 격전을 벌인 금성지구 전투까지. 한 뼘의 땅, 고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정전협정 당일까지 그 숨막히는 전투는 계속됐다. 그 치열했던 전쟁터의 기록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유해들. 유골은 전사는 바로 그 순간의 전투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전사 연구부터 해요. 그래서 전사 내용상 그 아군과 적군이라고 하면 북한군이나 중국군 어떤 그 부대가 참여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반에서 나오는 유품들이 있어요. 그 유품들의 특징이 아주 명확한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그 철제 그 밥그릇이나 아니면 뭐 컵, 그리고 또 이름이 새겨진 도장 같은 거, 그리고 거울, 그 중국군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유품들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발굴된 중국군 유해 42구가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거쳐 송환됐다.
그러나 1997년 추가 한구의 송환을 마지막으로 북한은 중국군 유해 인도를 거부해왔다. 지난 81년부터 97년까지 약 43구의 중국군 유해가 송환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7년에 항구를 송환한 이후로 북측에서 더 이상 자기들을 통해서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가지고 중국군 유해는 97년 이후로는 사실은 항구도 북한을 경유해서 인계된 바는 없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에는 객사자는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다. 하병 군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6.25 전쟁 중 사망한 모택동 아들의 묘가 아직 북한에 그대로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나 중국도 경제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군에게까지 미쳤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까지 공공연히 전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예다. 중국은 이번 유해 송환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관을 보내왔다. 중국 정부가 이번 유해 송환에 대해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해에 대한 최종 감식이 끝나고 입관하던 날, 입관식에 참석하기 위한 중국 측 실무대표가 감식소를 방문했다. 화학적이고 학술적이고 또 물리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부 일관, 유품도 하나, 감식소 하나 각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관식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우리 측 유해 송환 실무 협조단인 국방부와 개토부터 재발굴, 수습, 세척, 건조, 정밀 감식까지 과학적으로 추진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这次在韩志愿军烈士遗骸交接是中韩两国自建交以后这个两国关系史上的又一个重大事件。在这个过程当中韩方的朋友做出了辛勤的努力，在此我要表示感谢，感谢所有这个国防部的相关的人员，感谢挖掘团，感谢所有这个为志愿军烈士遗骸交接做出努力、付出这个心血的韩国朋友。 입관되는 모습들은 중국에서 보내온 전통관에 그 전통 예법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사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를 갖추는 모습에도 거듭 감동하고 있었다. 60여 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다시는 세상과 마주하지 못할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가 건네지는 순간은 중국 매체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비행기에 출국해서 다시 내리면 딱 잊히시기가 되죠. 이 포장은 하나하나의 육편을 별도로 포장합니다. 사전 협의대로 중국의 오랜 전통과 풍습에 준해서 입관 절차가 이루어졌다. 유해 주인공이 중국인이고 양국 간 화해 무드와 협의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다. 유해는 먼저 한지와 흰색 옥양목으로 감쌌다. 뼈조각도 한 분의 몫이기 때문에 모든 한 분에 해당하는 모든 유해가 갈 수 있도록 뼈조각까지 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완충을 위해 솜을 넣는다. 작은 뼈 한 조각도 한 사람의 일부다.
단 한 구의 유해도 빠짐없이 보내려는 노력과 정신으로 최대한 이해를 갖춘 모습이었다. 발굴 전문 인력, 감식, 수습, 운구, 지원, 경계 이런 인원들이 해서 연 인원 1만 4천 명 정도가 이 과업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이 행사의 의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미래 관계 건설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28일 아침 한국과 중국의 실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해 인도식이 시작됐다. 송환 준비를 모두 마친 유해들. 마침내 유해가 한국 운구병의 손에서 중국 운구병의 손으로 건네졌다.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437구의 무명인. 그 이름이 있든 없든 누구는 가족을 찾을 것이고 누구는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마침내 60여 년 만에 귀향길에 오른다는 것이다.韩国防部遗骸发掘鉴定团的工作人员他们的辛勤的工作，同时也要感谢韩国的公众和媒体对此次双方合作交接所表达出的友好与善意。 60여 년 전 포화 속에서 맞섰던 한국과 중국. 이제 양국은 맞서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섰다. 과거의 비극을 딛고 그 위에서 우호와 신뢰의 관계로서 선 것이다. 비로소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는 출발선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 출발한 유해는 중국 측 전용기를 통해 랴오닝성 타오시엔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한 유해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60년 만에 돌아온 유해들은 랴오닝성 선양 시내에 잠들어 있는 옛 전우들 곁에 안치될 것이다. 유해를 실은 트럭이 지나는 길. 송환된 유해를 보기 위해 중국군 가족들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지나는 유해들이 그들의 가족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을 것이다. 看我们有没有这个幸运，这437具遗骸能不能找回父亲？找不回来没办法啊，这我们也没事。今天回来的都是我们的亲人，他和我们的父亲一样，都是在50年、51年雄赳赳、气昂昂跨过鸭绿江。 到了长河战场，牺牲在战场，60多年回家了。我代表我的父亲，欢迎他的战友们回来。 런민왕과 경화시보 등 중국 언론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국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며 장엄한 추모 의식이 진행됐다고 전했고 유해는 중국 국립묘지격인 항미 원조 열산응원에 묻힐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 밖에도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보도된 이번 송환 행사에 중국 국민들도 환영과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日前，习近平主席在海牙出席核安全峰会期间，会见朴槿惠总统，对韩方在这方面提供的帮助表示衷心的感谢。
我们相信这一合作必将加强中韩两国人民之间的友好情谊。 중국은 그동안 놀라울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력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 수교를 맺은 이후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협력 테이블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 근본과 같이 최대 규모의 그 유해가 그 직접 송환되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동북아 평화 협력에 아마 그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중국군 유해 송환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 양국 국가 지도자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익은 뭐 얘기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양국 국민 간의 그런 협력적인 분위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질서도 동북아 지역의 균형도 변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도 변했다. 과거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꾸어가는 동반자가 됐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그 진지한 첫걸음이다. 양국의 동행이 이제 막 시작됐다.